자, 첫 번째 이야기, 짬뽕집 귀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묘한 스토리고요. 준혁은 최근 회사를 그만두고 백수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벌써 쉰 지가 3달째가 넘어가지만 이력서를 넣은 회사에서 연락 한 통도 없었어요. 그런 그가 아픈 마음을 달래려 매일 가는 곳이 있었는데요. 그곳은 다름 아닌 동네 짬뽕집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실직자의 시름을 짬뽕 한 그릇과 소주 한 잔으로 달래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6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백발의 한 남자가 혼자 있는 준혁의 테이블에 와서 앉았습니다. 나도 소주 한 잔 주시죠. 주시면 좋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준혁은 고민을 하다가 마주에 앉은 사람의 얼굴이나 옷차림이 남루하지도 않고 그 목소리에도 힘이 있고 자신감이 넘쳐나는 것 같아서 한 잔을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본인도 심심하기도 했었을 거고요. 준혁은 상대방에게 소주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마셨어요. 금세 소주 한 병은 없어졌고 다시 소주를 한 병 더 시켰을 때쯤 상대방이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A건설에 들어가는 건 어떻겠습니까? 준혁은 자신의 상황을 꿰뚫고 있는 남자를 보고 무척 놀랐습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의 그 말에 준혁은 웃어넘겼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해봐도 굳이 해봐도 믿질 것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A건설에 원서를 넣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예상하지도 못하게 당당히 합격을 하게 되죠. 준혁은 그 후로도 그 단골 짬뽕집을 계속 다녔는데요. 그 60대 초중반의 그 남자는 가끔 나타나서 소주 한두 잔을 얻어먹고는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김 부장 라인을 잡으세요. 그럼 성공할 겁니다. 그의 말대로 하면 늘 좋은 결과를 얻었었기 때문에 준혁은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승승장구, 마흔이 되기 전에 임원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준혁이 그 남자에게 때때로 뭐 하시는 분이냐고 물으면 그는 그저 하찮은 점쟁이라고 대답할 뿐이었어요. 다시 그를 만났을 때는 그 하찮은 점쟁이라고 본인을 칭하는 그 남자가 준혁에게 아주 크고 중요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이제 독립해서 건설사를 차리세요. 짬뽕집에서 만난 점쟁이의 말대로 준혁은 건설사를 차렸고 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점쟁이가 마지막 조언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번이 마지막 조언일 것 같소이다. 짬뽕집에서 만난 그 점쟁이, 즉 그 남자는 10년 전과 똑같은 얼굴로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준혁은 이제 더 이상 높이 올라갈 곳이 없어서 그런가 했어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 조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마지막 조언은 강변에 아파트를 건설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준혁은 집안이 튼튼하지 못한 곳이라는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그 점쟁이의 말을 믿고 그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공사는 예상과 달리 잘 진행이 됐어요. 반대가 있었지만 크게 건설을 못할 만큼의 그런 큰 반대도 없었고요. 그러고 나서 입주민들이 첫 입주를 하게 됐죠. 하지만 그 결과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거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참혹했죠. 아파트 10동 중 3동이 거의 동시에 무너져 내린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났고요. 결국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한 준혁은
혹시나 해서 단골 짬뽕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혹시라도 남자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죠. 늘 위기 상황에 나타나서 그를 성공으로 이끌었었으니까요. 올 줄 알았지. 그런데 정말 준혁이 도착하니 남자가 왠지 다른 때와는 다른 싸늘한 미소로 준혁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이라네. 그리고 세상에 공짜는 없지 않나. 소주 한 잔으로 거기까지 올라갔으면 이제 내려올 때도 되었지. 덕분에 나는 10년 투자해서 300명 이상의 생명을 가져가게 되었네. 하하하. 남자는 그 말만 남기고 호련히 사라졌고 준혁이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은 폐허가 된 건물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 짬뽕집은 이미 10년 전 준혁이 그 남자를 만나기 전 폐업을 한 집이었습니다. 그 후로 그 건물은 폐가가 된 상태였었고요. 그것을 몰랐던 또는 그 미지의 존재에게 속았던 준혁은 아직도 성업 중인 짬뽕집인 줄 알고 그 폐가에 가서 많은 일들을 겪고 결국은 큰 죄를 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는 계단에서 만난 친구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 1980년대 여름방학 때 이야기입니다. 저는 부모님 심부름으로 약수터를 오고 가곤 했는데요. 귀찮을 때도 있었지만 가는 길이 재미도 있고 또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라 비교적 그 심부름을 잘 하는 편이었어요. 하루는 저녁이 가까운 시간에 약수터로 향하는 계단을 올라가다가 전해에 다른 도시로 전학 간 친구 영규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제법 잘 맞는 친구였기 때문에 약수터 근처에서 실컷 놀았어요.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굉장히 재밌었죠. 그런데 약수터 위쪽에는 야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약수터 위쪽에 있는 야산에 올라가서 솔방울을 서로에게 던지면서 놀기도 했고요. 그 당시 흔하게 야산 같은 데 있었던 방공호에 들어가서도 놀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고요. 주위가 깜깜해졌습니다. 그때서야 제가 엄마 심부름으로 약수를 뜨러 약수터에 왔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엄마한테 혼날 생각에 약수를 뜨는 것도 잊고 집으로 무작정 내달렸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집에 가니 엄마가 대문 앞에서 팔짱을 낀 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제 손에 든 약수통에 물이 하나도 안 들어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죠. 집으로 들어간 저는 영규와 노느라고 늦었다고 어머니한테 변명을 했지만 그것은 거짓말이 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영규네 가족 사고로 얼마 전에 다 이 세상을 떴어.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어머니가 어렵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 얼굴을 유심히 바라본 어머니는 제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어머니는 저를 근심하는 눈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음 날에 생겨요. 다음 날 동네에서 큰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약수터에서 약수를 먹은 많은 사람들이 배탈이 났고요. 그중 몇은 사망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오랜 여름 가뭄으로 유수량이 줄었고요. 대장균 같은 유해물질이 많이 섞인 탓이라는 이야기를 며칠 지나서야 어머니한테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날 영규를 만나지 않고 원래대로 약수를 떠갔다면 저를 포함한 우리 집 사람들도 모두 심한 복통을 겪었을까요?
그래서 영규는 저를 지켜주려고 나타났던 걸까요? 아무튼 그 후로는 영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된 일인지는 저도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해변에서 생긴 일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친구 우진과 얼마 전 겪은 일입니다. 우리는 대학 첫 방학을 맞아 섬에 있는 한 해수욕장으로 놀러 갔습니다. 성수기를 조금 지난 때여서인지 원래도 그랬는지도 모르겠지만 섬의 해수욕장은 매우 한적했고요. 우리는 조금은 흥이 나지 않는 그런 피서를 즐겼습니다. 밤이 되고 나니 우리는 야간 수영을 하자 라는 생각을 했고 감행을 했습니다. 그제서야 밤에 수영을 하니까 그제서야 조금 흥이 났어요. 하늘에는 동그랗게 달이 뜨고 바다는 매우 잔잔했습니다. 야간 수영하기 정말 좋은 날씨죠. 그러던 중 튜브를 탄 한 여자가 우리 쪽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달빛에 비친 그녀는 정말 천사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우리는 은근히 그녀에게 말을 붙였고요. 그녀는 놀랍게도 그 섬까지 혼자서 놀러 왔다는 겁니다. 하긴 요즘에는 혼자 여행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그녀도 그럴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우진과 저는 아무래도 여자친구가 없다 보니까 은근히 경쟁의식이 생겼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서로가 그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우진이 그녀의 튜브를 이렇게 밀고 끌고 해주면서 에스코트를 하고 더 깊은 바다로 들어가자 저는 뒤로 돌아 나와서 해변에 음료와 맥주 그리고 안주거리들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녀가 해변으로 나오면 술자리를 만들어서 제 주특기인 말솜씨로 그녀와 가까워지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나름대로의 전략이었던 거죠. 아무튼 텐트에서 물건을 챙겨서 바닷가 술자리를 세팅한 저는 다시 바다로 들어갈까를 고민하며 바다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우진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같이 놀던 튜브 탄 여자에게 손을 흔들며 우진이의 행방을 물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우진 씨 여기 있어요 하며 어서 바다로 들어오려는 말만 반복했어요. 내 눈에는 분명히 우진이가 보이지 않는 것도 그렇고 그녀의 행동도 왠지 미심쩍었어요. 아무리 봐도 보이지 않는데 여기 있다고 계속 들어오라는 얘기만 하는 것이 굉장히 이상했어요. 그래서 저는 바다로 조금 걸어 들어가서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우진이를 찾았습니다. 다행히도 우진이의 모습을 찾긴 했는데 우진은 튜브를 탄 그녀의 뒤쪽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어요. 튜브를 탄 그녀는 마치 그런 우진을 보이고 싶지 않은 듯 자세를 바꿔가며 제 시야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죠. 저는 얼른 튜브를 하나 가져와서 우진을 향해 수영을 해 나갔습니다. 제가 보기에 분명히 우진은 물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수영을 해서 우진에게 튜브를 던져주었습니다. 우진은 가까스로 제 튜브를 잡고 수영을 해서 제 옆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우진을 구하느라고 신경을 미처 못 썼던 그 튜브 탄 여자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 여자 어디 갔지? 우리는 한참이나 주위를 살폈는데 그녀는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우진의 말에 의하면 제가 술자리를 챙기려고 해변의 텐트로 돌아갔을 때 갑자기 그녀가 물밑으로 잠수를 하더니 우진을 안쪽으로 잡아 당겼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무서운 기분이 들어서 텐트를 접고 민박집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우진을 그렇게 잡아당기고 거의 죽을 위기에까지 처하게 한 그녀가 아무리 찾아봐도 바다에서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었죠. 너무나도 무서웠어요. 그래서 민박집에서 무서움에 떨면서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주인 아저씨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자친구와 놀러왔다가 사고를 당해 죽은 여잔데 가끔 달이 뜨는 밤이면 나타나서 피서객들을 현혹해 데려간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믿지 않았겠지만 직접 겪어보니까 우리로서는 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제가 볼까요? 네. 자, 네 번째 이야기는 동굴 속에 있는 보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부터 영식이 사는 시골 동네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시대의 마을에 탐관오리가 동굴에 금괴를 숨겨놓았다는 말부터 1960년대 한 사업가가 마을 뒷산에 있는 동굴에 대량의 금을 숨겨놓았다는 말까지 그 소문은 마치 사실인 것처럼 사람들의 입에 퍼져나갔고요. 최근 사업 실패로 술에만 빠져 있었던, 알코올에만 의존했었던 영식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는 동굴 속 금을 탐한 사람 중에 동굴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알면서도 동굴행을 감행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생각에서였죠. 그는 가벼운 옷차림에 생수와 약간의 비상식량만 챙겨서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가족과 지인들은 그를 말렸지만 한 가지에 일단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를 말릴 수는 없었죠. 그는 결국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박쥐가 날아다니고 생각보다 험하고 긴 동굴의 규모에 중간에 다시 돌아갈까도 생각했지만 이미 내친 김이었고요. 금을 찾지 못하면 동굴에 뼈를 묻겠다고 결심한 영식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목숨을 건 거죠. 이 영식이라는 부분은 2박 3일 정도의 시간 동안 금을 찾아서 헤맨 끝에 마침내 금이 들어있는 나무 상자를 하나 찾았습니다. 그 안에는 금으로 보이는 보석들이 잔뜩 들어있었는데요. 영식이 가져간 플래시로 비춰봤는데 정확치는 않지만 정말 금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영식은 드디어 해냈다. 이 생각에 동굴이 떠나가도록 기쁨의 소리를 지른 다음에 서둘러 동굴 밖으로 향했습니다. 워낙 깊이 들어가 동굴을 빠져나오기 어려웠지만 중간중간에 이정표를 기억해둔 탓에 그리 어렵지 않게 밖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동굴 입구에 다다랐을 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험상궂어 보이는 산에 둘이서 그의 앞을 가로막아 선 것이죠. 영식은 본능적으로 그들이 자신의 금을 노린다고 생각하고 금상자를 뒤로 돌렸습니다. 그러자 산의 둘은 비열하게 웃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금은 다 가짜야. 나무 상자도 인터넷에서 산 거고. 아직도 모르겠냐? 그건 미끼라고. 그나마 그걸 찾아낸 녀석은 너 하나지만 찾든 못 찾든 가야 하는 곳은 정해져 있지. 영식은 기가 막혀서 그들에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고 묻고 대항했지만 덩치가 크고 어둠의 세계에 있던 두 사람을 이미 지친 영식이 이겨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얼굴에 검은 안대와 헝겊을 뒤집어 쓴 채 어디론가 끌려갔습니다. 아마도 그는 불법 염전으로 끌려가거나 신체 일부를 떼어내어 다른 이에게 그 신체 일부가 가야 할지도 모를 위기에 처하고만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네 번째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이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집에만 있는 아들. 제 아들은 1년째 집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왠지 방에서 게임만 하는 눈치입니다. 가끔 방에서 나와 화장실을 가고 배가 고프면 배달 음식을 시켜 먹습니다. 저한테는 뭔가 맺힌 게 있는지 말도 안 하고 제가 차려주는 음식에도 손을 대지 않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교통사고가 났던 그때부터인 것 같습니다. 1년 전에 단둘뿐인 우리 가족은 저와 제 아들이죠.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했고 모두 병원에 입원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두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들은 그날 이후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지 신입으로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저렇게 혼자서 지내고 있습니다. 운전을 엄마인 제가 했어도 상대방이 잘못한 사고인지라 딱히 제가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저는 왠지 제가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아들 녀석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던 아들이 오늘은 웬일인지 방 밖으로 나와서 청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기쁜 마음에 녀석에게 말을 걸었지만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한참 청소를 한 녀석은 평소처럼 짜장면 하나를 시켜서 맛있게 먹은 후 한숨 자고 일어나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저는 기뻤습니다. 다시 아들이 일상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장면이 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들이 저와 찍은 사진을 잡고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아들은 펑펑 울고 울부짖었어요. 아니, 제가 바로 옆에 서 있는데 보고 싶다니요. 저는 우리 아들의 정신이 아직 안 돌아왔나 하고 생각하면서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들, 엄마 여기 있어. 하지만 제 아들은 제 목소리를 못 듣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저는 제 손이 아들을 만질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손은 아들의 어깨를 통과해버렸으니까요. 죽은 지 1년이 되어서야 저는 제가 산 사람이 아닌 귀신인 것을, 아들 곁을 차마 못 떠나는 귀신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젠 걱정이 없네요. 아들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게 되었으니 이제 제가 떠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다섯 번째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모방하는 친구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저를 따라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옷차림도 머리 스타일도 심지어 말하는 스타일까지 따라하더니 공부까지 따라해서 상위권인 제 성적 근처까지 올라왔어요.
그로도 이 마음에 안 드는 이 녀석은 끊임없이 저를 따라했는데요. 대학까지도 같은 곳을 입학했고요. 회사도 제가 들어가는 곳에 따라 들어왔습니다. 늘 녀석이 불만이었던 저는 때때로 따라하지 말라는 말을 했지만 녀석은 그저 나도 너처럼 되고 싶어서 그런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근데 점점 심해지는 게 결혼도 제가 스튜어디스 출신이랑 하니까 똑같이 본인도 스튜어디스 출신이랑 결혼을 하고 주택 구매도 비슷한 패턴으로 합니다. 강아지도 같은 종을 사고요. 같은 종을 키우고요. 녀석은 단지 롤 모델이 가까운 데 있는 동갑내기 친구일 뿐이라면서 저의 타박을 은근슬쩍 넘어가곤 했어요. 심지어는 제가 이혼하자 따라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점점 그 상태는 심각해져서 제가 우연히 자동차 사고를 내고 본의 아니게 인명사고로 이어졌는데 다행히 감옥에 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끔찍한 일이 이어진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 저를 따라한 친구 녀석도 자동차 사고를 내서 사람을 죽이고 만 것이었습니다. 이때서야 저는 그 친구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두려움을 강하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그 친구와 최대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회사를 놔왔고요. 그리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다 실패했고 그 친구 몰래 지방 소도시로 이사를 갔는데요. 멀쩡히 잘 다니던 회사를 정리한 녀석은 내가 사는 소도시를 어떻게 알았는지 거기까지 들어왔어요. 저는 사업 실패와 또 제 주변에서 얼쩡거리는 그 친구 때문에 알코올에 빠져들었고 녀석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커졌습니다. 저도 그 친구처럼 정신이 조금씩 망가져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중 폐인의 길로 가던 저는 불현듯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녀석을 죽이면 모든 것이 제대로 될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망상을 하게 되었고 그건 점점 커졌죠. 그 녀석만 죽어주면 더 이상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지도 몰라. 20년 가까이 주위에 계속 맴도는 녀석. 저는 녀석을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야 더 이상 저를 따라할 수 없을 테니 말이죠. 하지만 녀석은 내 생각을 간파한 듯 오히려 날카로운 쇠붙이를 들고 녀석의 집을 찾아간 저를 제압하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야, 그림자를 죽인다고 없어지진 않아. 본체를 죽여야 모두 사라지는 거지. 녀석에게 제압당한 저는 제가 가져간 쇠붙이에 죽음을 맞이하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녀석도 나를 따라 죽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실제 그림자였던 녀석이 드디어 나를 빼앗아 내가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숨이 끊기기 전에 제 머릿속을 스쳐갔기 때문이었죠. 오늘의 6번째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